요즘 출근길에 메머드 커피 3.5평짜리 작은 테이크아웃 가게에서 시작해 전국 800호점을 넘어서 성장한 브랜드 메머드 커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용하지만 꽤 놀라운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이 메머드 커피가 사모펀드에 1,000억 원대에 인수됐다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가맹점 폐점 증가, 수익성 착시 논란, 소형 매장 한계 같은 이슈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메머드 커피는 흙수저의 기적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놓친 또 다른 구조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메머드 커피의 성장과 논란, 그리고 1,000억 매각의 진짜 의미까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자 김범수 대표의 이력서를 펼쳐보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정형화된 성공 루트와는 거리가 꽤 멉니다. 터보의 백댄서로 무대 뒤를 지켰고 CF 단역으로 얼굴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스포츠 기자를 꿈꾸며 언론계 취업을 준비하기도 했죠. 이처럼 비정형적인 경력으로 30대에 들어선 김 대표가 선택한 건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있을 리 만무했죠. 그래서 지인 3명을 설득해 함께 투자에 나섭니다. 김 대표를 포함한 4사람은 총 8천만 원의 초기 자본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번화가에서 카페를 차리기엔 턱없이 적은 돈. 지금의 메머드 커피는 이 8천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에서 출발했습니다. 2012년 10월 30일 그들은 메머드 커피랩 법인을 설립하고 홍대 인근에 1호점을 엽니다. 매장 크기는 3.5평, 성인 4명이 서 있으면 움직이기도 어려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초기 상황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오픈 직후 하루 매출은 6만 원 수준. 커피 한 잔에 몇천 원 하던 시절이니 하루에 몇십 잔도 팔리지 않던 셈이죠. 월세를 내는 것조차 버거웠고 공동 창업자들은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대리운전이나 아르바이트를 뛰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공간과 자본 부족이라는 제약이 오히려 차별화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앉힐 수 없다면 들고 나가게 만들자. 싸고 양 많고 맛있게 이 3가지에 집중한 테이크아웃 모델이 탄생합니다. 김 대표가 직접 메뉴 개발에 몰두해 꿀커피, 티라미수 라떼 같은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었고요. 작은 매장이지만 고급 커피 머신을 도입해 맛을 잡았죠. 브랜드 커피는 비싸다는 기존 인식을 깨는 전략은 주머니 가벼운 홍대 유동층과 대학생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2013년 역삼점에 첫 가맹점을 열었고 2014년엔 시장에 진짜 큰 충격을 던집니다. 바로 32온스, 그러니까 1리터급 대용량 커피를 국내 커피 시장에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것인데요. 스타벅스 벤티보다 2배 이상 큰 이 용량은 당시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문화 충격에 가까웠죠.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우스갯소리로 가카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격 대비 카페인 함량, 즉 1ml당 가격 대비 효율을 따지는 개념입니다. 공식 집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소비자 체감 기준으로 메가 컴포즈 메머드 3사 중 가성비 최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 대학생이나 야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생깁니다. 맛은 취향 차이인데 잠 깨는 가성비만 보면 메머드가 1등이지, 이 이른바 생명수 포지셔닝이 초기 성장을 밀어붙인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창업가에서 사업가로 확실히 전환한 시점은 2016년인데요. 바로 메머드 익스프레스라는 소형 매장 모델을 내놓으면서죠. 이 모델의 핵심은 딱 하나, 효율이었습니다. 키오스크 결제, 전자동 커피 머신을 도입해 숙련된 바리스타가 없어도 버튼 하나로 균일한 퀄리티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이 전략은 논쟁도 불렀습니다. 일부 커피 애호가들은 손맛이 없다, 전체적으로 가볍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김 대표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저가 커피 소비자가 원하는 건 최고의 맛이 아니라 기다리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그는 맛의 깊이를 조금 양보하는 대신 속도와 회전율을 택했고 이 전략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이 구조는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홀 영업 중심의 카페들이 줄 폐업할 때 테이크아웃 배달 중심 구조였던 메머드 커피는 오히려 성장했죠. 빠른 모바일 오더,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2024년 기준 800호점 돌파, 앱 가입자 90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6년 1월 김 대표와 공동대표들은 사모펀드 운용사 오케스트라피 회사를 매각하며 약 1,000억 원 규모의 엑시트를 성사시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흠잡을 데 없는 성공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는 분들이라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가 어떻게 1,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을까? 보통 기업 가치는 영업이익의 8배에서 10배 수준에서 형성되죠.
그렇다면 메머드 커피는 그만한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었을까요? 메머드 커피 가맹본사의 법인인 메머드 커피랩의 2024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의외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매출은 757억 원, 하지만 영업이익은 26억 원, 이익률로 환산하면 약 3.4%에 불과하죠. 경쟁사인 메가커피가 영업이익률 20%를 넘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 1,000억 원의 기업 가치는 다소 과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가맹본사 뒤에 있는 또 하나의 회사에서 발견되는데요. 바로 원두 공급사인 서진 로스터스입니다. 이 회사는 메머드 커피 가맹점에 원두를 납품하는 법인으로 2024년 기준 매출 141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 이익률은 10%를 상회합니다. 가맹본사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을 기록한 셈이죠. 더 주목할 점은 이 회사 매출의 약 90%가 내부 거래에서 발생하며 메머드 커피랩과 동일한 대주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구조는 외부에서 볼 때 가맹본사의 실제 수익성을 낮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은 가능하죠. 이 점이 바로 오케스트라 P가 이 거래를 성사시킨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모펀드는 겉으로 드러난 가맹본사 실적만 본 것이 아니라 원두 회사까지 포함한 전체 현금 창출 구조를 함께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두 회사를 합산하면 1,000억 원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합리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원두 공급사가 두 자릿수 이익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비용 구조가 어디에선가 흡수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일부 소비자 커뮤니티에서 원두 맛이 달라진 것 같다, 탄맛이 강해졌다는 개인적 체감에 기반한 후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반응들 역시 이 구조를 떠올리게 만드는 배경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맹점 사장님들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8평 규모 B급 상권을 기준으로 한 가맹점 수익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월 매출 2,716만 원, 저가 커피 기준으로 보면 결코 낮지 않은 매출인데요. 여기서 재료비 38%, 임대료 200만 원, 점주가 직접 풀타임으로 매장에 상주하고 직원 1명과 파트타이머 2명만 쓰는 구조로 운영할 경우 월 인건비를 약 580만 원으로 가정하면 세후 기준으로 사장님에게 남는 금액은 약 485만 원 수준입니다. 언뜻 보면 485만 원이면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금액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일해서 가져가는 급여 성격이죠. 즉 저가 커피의 수익 구조는 점주의 직접 노동이 전제될 때만 간신히 성립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창업자는 1,000억 원 규모의 엑시트와 함께 화려하게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현장에서 장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상황이 마냥 편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메머드 커피를 둘러싸고 패전과 명예의 변경이 늘고 있다는 신호가 커뮤니티와 업계에서 간간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모델 자체의 한계입니다. 메머드 커피가 강점으로 내세웠던 소형 테이크아웃, 특히 메머드 익스프레스 매장은 대부분 좌석이 없습니다. 오피스 상권의 점심시간처럼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높은 회전율로 매출이 잘 나오죠. 하지만 날씨가 나쁘거나 주말처럼 유동 인구가 줄어드는 시간에는 매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 경쟁 브랜드들은 최근 들어 좌석을 갖춘 상대적으로 큰 매장을 늘리며 공간 경험을 함께 팔고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비자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갈릴 수밖에 없겠죠. 이 지점에서 일부 점주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주인이 된 오케스트라 P의 중장기 전략 역시 업계의 관심사인데요. 오케스트라 P는 이번 인수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이미 현지에 직영점 3곳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일본 시장은 한국과 환경이 크게 다릅니다. 세븐일레븐, 로손 같은 편의점 커피가 이미 100에서 200엔대 가격으로 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도토루 같은 현지 저가 카페 브랜드도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식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물론 해외 확장이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만약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중요한 사모펀드 구조상 국내 사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조치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전략 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죠. 3.5평 남짓한 창고형 매장에서 출발해 1,000억 원 규모의 엑시트까지. 메머드 커피 김범수 대표의 이야기는 분명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기록될 만한 성공담입니다. 다만
창업자가 무대를 내려간 이후 이 브랜드는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국내 저가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기후 위기 속에서 원두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여기에 이익 극대화를 중시하는 오케스트라피 체제라는 새로운 변수도 더해졌고요. 이 환경 속에서 국내외 800여 개 가맹점은 이제 다음 선택의 결과를 함께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메머드 커피는 주인이 바뀐 이후에도 가성비 커피라는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빠르게 커진 만큼 운영과 수익성의 부담을 안은 채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